무대 위에서 나를 표현하는 두근거림이 궁금하신가요? 제주에서 활동하는 12년차 연극인 홍서연님의 노련한 리드에 따라 극작과 연기의 세계를 탐구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9주에 걸쳐 짧은 독백극을 쓰고 연기를 연습하고 작은 공연까지 여는 독백 연기 워크숍, 나, 이야기, 무대, 줄여서 나이무 워크숍에 신청하고 싶다면 작은배.com 웹사이트에 방문해주세요. 와! 지난 상편에서는 디지털 기기와 좀 거리를 두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 하편에서는 디지털 세상의 좋은 점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용을 어떻게 접근할까라고 했을 때 미니멀리스트가 떠오르고 또 맥시멀리스트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저희 두 사람은 미니멀리스트도 아니고 맥시멀리스트도 아니고 그냥 효율주의다. 좋은 점만 쏙쏙 골라 쓰자. 그 디지털 세상을 이야기할 때 변화가 떠오르잖아요. 이런 기사 본 적 있을 거예요.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세상.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뭔가 이런 기사들. 전 세계에 요즘 차고 넘치는 뭔가 제목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요즘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삶만 돌이켜봤을 때도 그러니까 내 10대 초반 때랑 지금 그러니까 2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때의 기술력과 지금의 기술력이 오프라인 세상을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나? 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통상의 생각과 정반대의 이야기네요. 그럴 수 있죠. 저희 아빠가 제가 초등학생 때 마르샤라는 차를 탔었거든요. 네. 그 차랑 지금 저희 두 사람이 타고 다니는 나름 최신형 모닝을 비교해 보면은 사양으로 봤을 때 사실상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 차가 우리 차보다 더 뭔가 구식으로 보이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갭이 있지만 차만 봤을 때는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게 없을 수도 있다. 뭐 요즘 자율주행차니 뭐 전기차니 하지만 사실 크게 뭐가 달라졌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 기술력이 다른가? 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처음으로 샀던 아이폰과 정말 최신형 아이폰 프로와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다른가? 싶으면은 별로 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옛날 아이폰 SE를 막 중고로 사서 가지고 다니고 아니면 막 에어팟 대신에 줄로 이어져 있는 이어폰을 쓰고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것도 뭔가 유행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드웨어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반대로 온라인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앱을 쓰다 보면은 업데이트가 계속 되잖아요. 아, 맞아요. 한 두세 달만 업데이트를 안 해도 새로운 기능을 못 써요. 맞아요. 새로운 이 기능은 새로운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게으르게 업데이트하는 사람들은 가끔 노트북에서 잘 되던 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 업데이트 하라는 알림이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오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당 저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를 진짜 수십 가지 어쩌면은 수백 가지를 쓰는데 그 업데이트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러니까 세상이 빨리 변한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너도 그에 맞춰서 적응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오프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세상을 말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의 기술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세상, 디지털 세상에서의 변화의 속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디지털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비교하자면 아이폰 신형 모델이 나오는 속도보다 아이폰의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네티즌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면은 네티즌이라고. 인터넷 플러스 시티즌 아닌가요? 네티즌?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니까 네티즌으로서 이 온라인 생태계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소신님은 네티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얼마 전에 강단이 저한테 은비야, 우리는 제주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갑자기 말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놀라가지고 우리 어디 이사 가나? 우리 제주도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강단이 우리는 인터넷 피플이야. 우리는 앞으로 제주가 아니라 인터넷에 살아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은 디지털 세상에 잘 적응할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처음 시작한 건 저희가 아주 자주 강소팟에서 언급하고 있는 창작하는 아침이라는 온라인 모임 덕분이었어요. 저희가 식당을 그만두고 공간도 정리를 하고 진짜 온라인 베이스로 일을 잘 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처음으로 시도해본 모임이 창작하는 아침이었거든요. 근데 당시만 해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들과 온라인으로만 만나서도 정말 의미 있는 관계, 깊은 관계, 서로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온라인 세상에서 실제로 사업을 할 텐데 맞아요. 그게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확신을 갖게 해준 첫 기회가 저희에게는 창작하는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4년 5월에 이 모임을 처음 시작해서 9개월째 쉬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짧게만 소개를 하자면 아침마다 저희가 6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켜요. 그럼 거기에 그 모임에 함께 하시는 동료분들이 접속을 하셔서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나름의 창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7시가 되면 채팅방과 라이브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그걸 이제 매일매일 반복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과 별개로 작은 배가 호스팅하는 아카이브 공간에 매일의 창작 일지를 서로 나누면서 뭐 창작물 자랑도 하고 좋은 일 있으면 축하도 하고 걱정이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그런 형태의 느슨하지만 또 사실은 이상하게 매일 만나고 있는 그런 모임인데요.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해봤더니 이 간단한 모임 하나에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항상 유튜브 라이브로 아침마다 동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한 달에 2번씩 온라인 모임을 하거든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그거는 또 줌이라는 화상 채팅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온라인 아카이브 웹사이트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웹사이트를 호스팅하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디지털 서비스를 강단이 사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 모임 하나를 위해 저희가 디지털 세상에 아주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작하는 아침 모임에 매달 15명에서 17명 정도의 동료분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4-5분 같은 경우는 정말 모임이 처음 시작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 중에 대부분을 저희가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작년 연말에 제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쓰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들이 그 창작하는 아침 동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한들 내가 내 일상을 가장 많이 공유하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걸 가장 먼저 아는 사람들이 창작하는 아침 동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도 만났다고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만났다라는 말이 정말 꼭 얼굴 보고 이렇게 만난 것만 만난 게 아니게 된 맞아요. 거죠. 근데 저희 초등학생 때도 그런 그 다모임이나 세이클럽
이런 것들로 메시지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주고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학교에서 실제로는 안 친한데 뭔가 버디버디에서는 친한 거.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초등학생 때도. 심지어는 제가 초등학생 때 게임 메이플 스토리 아시나요? 네. 메이플 스토리 안에서 막 결혼을 하고 그랬거든요. 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혹시 파플이라고 아세요? 파플? 파플? 파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반짝 있던 서비스였는데 싸이월드의 그 미니홈피를 꾸미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서로 가지고 있어서 서로의 집에 놀러 가고 어떤 공용 또 공간도 있어요. 막 그 놀이공원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내 아바타가 메타버스네. 아, 그렇죠. 메타버스죠. 제 첫 남자친구를 제가 파플에서 사귀었는데 당연히 뭐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저는 남자친구라고 생각했지만 남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나이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분명 거기서 연애를 했다는 거. 그게 진짜 연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창작하는 아침 이야기하다가 제 첫 남자친구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온라인 세상에 존재하는 나와 현실에 발붙이고 있는 나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온라인 세상에서의 어떤 만남은 그렇게 깊을 수 없어. 진짜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는 어떻게 정말 진지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탐구해보고 실제로 그 경험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창작하는 아침을 통해 이렇게 인터넷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걸 몰랐을 때는 그 의구심이 있었어요. 심지어 저희는 식당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식당에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내어주고 음식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과 물리적인 만남이 없을 때 어떻게 환대를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방법을 몰랐거든요. 근데 창작하는 아침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이 아니고 9개월 동안 계속 그런 관계를 사람들과 쌓아가면서 그 방법들을 제가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창침 동료들과 우리의 관계가 깊은 이유가 뭘까요? 저도 떠오르는 이유가 몇 가지 있긴 한데 강단 먼저 알려주세요. 가장 첫 번째로는 비슷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적어온 게 정확한 공통의 관심사 기반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누군지 알기도 전부터 사실 호감을 가져요. 이분도 나와 똑같이 아침 6시 전에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창작으로 채우고 싶은 분이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 이미 멋진 거예요. 이미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온라인 세상이 정말 무한하잖아요. 이 무한한 세상에 작은 배라는 그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존재는 아주 미미하죠. 그런데 이 미미한 존재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작은 배라는 존재를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근데 발견을 해서 한 곳에 모였잖아요. 인연인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해도 바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알고리즘 덕분에 만났다. 알고리즘의 수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디지털 세상에서 주인으로 사는 법 상편에서는 알고리즘이 또 어떤 부분에서 위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알고리즘 덕분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이 무한한 온라인 세상에서.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필터를 한번 통과한 사람들인 거죠. 또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으로 모였을 때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오히려 오프라인에서보다 더 깊은 듣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야 한다. 그게 좋은 관계 맺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다. 맞아요.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줌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모임을 가지다 보면
좋은 의미로 눈치를 보게 돼요. 상대방의 말이 진짜 다 끝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이크를 켜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지금 내가 말을 해도 되는 순서인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더 하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온라인이라서 불편한 점이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챙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하는 동안 누군가가 끼어드는 일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온라인에서 미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현실에서는 그런 일 있잖아요. 만약에 4-5명이 대화를 나누면 집에 돌아갈 때 살짝 찝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말 너무 많이 했나? 오늘 그 친구 말 너무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4명이 만났는데 사실 막 2-3명이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근데 대화의 지분이 좀 골고루 퍼질수록 좀 더 의미 있는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말이 좀 많은 편으로서 평소에 대화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주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좀 자연스럽게 돼요. 왜냐면 딱 화면에 얼굴이 똑같은 크기로 떠 있잖아요. 모임을 주최를 할 때도 지금 이 사람이 말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엔 이분에게 좀 질문을 던져야겠다.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 만날 때는 진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아무 이유 없이 줌에서 우연히 만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에서는 대부분이 막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런 온라인 모임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할지, 어떤 사람들이 모일지, 몇 시간 정도 대화가 진행될지를 알고 모여요. 맞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대화의 질을 엄청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미리 준비하는 거고, 확실히 대화의 디테일이 달라지네요. 맞습니다. 근데 물론 그 오프라인에서 대화 모임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도 이런 장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는 있는데 저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잘 듣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온라인에서만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장점이었어요. 흥분하면 이 대화가 너무 좋고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거나 이렇게 끼어드는 일이 생겨요.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고 온라인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임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강소파 10화에 출연하셨던 차 명상 브랜드 애호당을 운영하시는 윤슬님과의 대화 덕분이었는데요. 윤슬님이 차 명상 워크숍을 엄청 다대일로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차 명상이라는 게 온라인에서 하면 잘 될까? 이게 깊은 울림이 같이 나눠질까? 좀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어떠냐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때 윤슬님이 오히려 온라인이라서 좋은 점들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차 명상을 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한 게 엄청 중요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 워크숍에 가면 그 공간도 처음이고 만나는 사람들도 처음이고 모든 게 처음이니까 이 긴장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온라인으로 하면 차 키트를 내가 가장 편안한 공간인 집으로 배달받아서 그냥 다른 거 막 하다가 내가 가장 편안한 잠옷 입고 그냥 화면 켠 다음에 그 앞에서 차를 마시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게 빠르게 사람들이 자기의 세계에 몰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아차 싶었어요. 그러네. 오히려 온라인 모임을 하게 되면 실제 세계에 나는 엄청 편안한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집에서 하는 거니까 잠옷 입고 세수도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 실제로 만약 우리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직접 만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와요. 왜냐면 저희가 보통 아침에 양치질도 안 하고 그냥 잠옷 입고 라이브를 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이 모임 자체가. 아마 창작하는 아침에 참여하시는 동료분들도 저희랑 비슷한 상태로 6시에 라이브를 켜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직접 만나서 한다? 이러면 지속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진짜 온라인이라서 가능한. 네. 물리적인 한 공간에 모여야 한다는 게 진짜 피곤한 일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온라인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초등학생 때도 락을 좋아했을 때가 있거든요.
락. 네, 그래서 막 락 페스티벌에 가고 그랬어요. 3일 동안 텐트 치고. 근데 그때도 네이버에 락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락 카페에서 제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막 락 페스티벌 가서 만나요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실제로 락 페스티벌에서 인사도 한 적도 있어요. 인터넷 친구들과. 네. 우와. 근데 저희가 또 실제로 만나면 부끄러워했거든요 그때는. 네. 그래서 막 온라인에서는 활발하던 애가 만나면은 이제 무표정인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친해지진 못했는데. 근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농구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농구 카페에서도 활발했어요.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카페였는데. 네. 근데 그 카페에서 활동을 할 때마다 저는 되게 어른이 된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사실 그 초등학생이 뭔가 좋아한다고 하면은 좀 얕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저의 그 농구와 락을 향한 열정이 제가 스스로 느꼈을 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진지했거든요.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진지했어요. 농구도 그 NBA 저지 입고 농구화 딱 신고 전주 도청 그 형들 모이는 곳 가가지고 형들이랑 막 농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카페에는 있었어요. 락 페스티벌 라인업이 나오는 날 거의 밤새도록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거기에는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농구가 너무 좋아서 농구를 같이 할 사람을 현실 세계에서 찾고 싶다 이러면 그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어느 정도 농구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내 열정의 이 수준과 정말 동일한 나는 농구 동료를 찾고 싶어 이러면 진짜 그게 어려워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딘가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온라인에서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온라인 세상에서 저와 마음이 잘 맞는 창작 동료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 제주가 아닌 서울에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는 청년 인구도 너무 적고 인구 밀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현실에서 나와 비슷하게 창작하는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안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갑자기 외딴 데에 떨어져서 어떤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도 좀 덜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도 아침마다 6시에 라이브를 켜면 동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이 내 세상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수록 오프라인에서 좀 더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훌쩍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해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이 온라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한도 끝도 없이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댓글을 달 때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댓글을 달 것이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관계가 얕죠. 근데 이 부분이 감명 깊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더 보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트. 이런 댓글을 주고받으면 관계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관계도 오프라인 관계와 어떻게 보면 진짜 똑같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개인 블로그를 4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민석닷컴? 네, 강민석닷컴입니다. 네, 제가 저와 비슷한 형태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자기의 도메인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이메일을 자주 주고받아요. 이메일을 주고받는 이유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글을 읽어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 글을 큰 플랫폼에 올리지 않으면은 읽어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당연한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에 만약에 블로그를 개설해서 기록을 하면 네이버 친구 추가하고 이웃 만들고 이런 게 좀 자연스러운데 내 도메인으로 어떤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누가 읽고는 있나? 좀 이런 의구심이 들긴 하죠. 제가 강민석닷컴에 글을 수백 개를 올렸는데 네이버나 다음에는 거의 안 잡혀요. 사실상 안 잡혀요. 안 잡힌다는 게 그 검색을 해도 검색에 아예 끼워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검색 콘솔이니 뭐 다음 콘솔이니 이런 데 등록을 해도 끼워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도메인에 글을 쓴다. 내 생각을 자유롭게 있는 힘껏 적어서 발행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메일로 인사를 했어요. 저도 당신의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블로그 URL인데요. 들어와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네. 근데 한 3일 뒤쯤 답장이 왔는데 이분이 제 글을 진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읽고 한 거의 10가지 글에 대한 본인의 짧은 소감을 남겨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소감이 이 글이 너무 특히 좋았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저는 이 글의 어떤 표현이 정말 좋았고 이 글을 봤을 때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의 글이 떠올랐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 글을 진짜 세세하게 읽어줬구나. 내가 이렇게 글 쓰면 누가 읽어주나 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로 읽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내가 이 사람과 몇 년을 알고 지냈는지 뭐 메일을 몇 통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은 어쩌면 저보다 강다님의 블로그를 더 열심히 읽어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포착하지 못한 강다님의 어떤 면도 찾아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강민석닷컴 초창기 시절에 그 사귀었다고 하니까 좀 강단이 만든 그 블로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창 강단이 그 블로그에 글을 열심히 쓰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강단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블로그를 통해서 친구를 만드는 게 너무 좋은 이유가 한 번도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지만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강다님의 글들은 엄청나게 진솔한 것들이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도 있고 세상에 분노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가끔 저도 그 글들을 보면서 강단이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요즘 이런 감정이구나. 이런 걸 느낄 만큼 진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글만 잘 읽어도 사실 너무 빠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온라인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 오프라인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이니까 뭐 멋있는 프로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예쁜 블로그를 가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상태 메시지나 프로필 메시지를 매력적으로 막 해야 될 것 같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그 사람의 컨텐츠를 들여다보고 진심으로 코멘트를 남기고 정말 가까워지고 싶다면 이메일을 보내보고 그냥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내가 아무리 막 매력적이고 뭐 이상형에 가까워도 내가 그 사람 대화를 건성건성 듣고 그래요? 뭐 그렇군요. 뭐 이런 정도밖에 리액션을 안 하면 가까워질 수 없잖아요. 저는 온라인에서 관계 맺기에 정말 꿀팁이 이메일을 쓰자인 것 같아요. 댓글이 아니라 내가 감명받은 게 있다면 이 창작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자. 진짜 편지를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공감해요. 제가 벨기에에 사는 어떤 블로거분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친구가 됐는데 그분이 취미로 음악도 하니까 저희가 식당할 때 저희 식당 플레이리스트로 음악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감동적인 제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메일만 잘 주고받고 서로의 글을 읽은 것만으로 해도 이렇게 깊은 관계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 어쩌면 그 벨기에 친구는 강단의 애매한 현실 친구들보다 강단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식당을 운영했는지 얼마나 진심인지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글을 다 맞아요. 읽었으니까. 저는 온라인 친구들을 볼 때마다 I see you, you see me 이런 듯한 느낌이거든요. 너가 여기에 있고 나도 여기에 있어. 상대방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창작물이 충분히 많고 내가 그분의 창작물을 유심히 지켜봤다면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듯한 감각이 든다. 그 1대1로 메일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정말 공감을 하는데 처음에 막 강단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1대1로 메일을 주고받을 때 특히 먼저 그냥 냅다 보낼 때 너무 신기해 보였어요. 그런데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현실에서도 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너무 나랑 잘 맞을 것 같고 그 친구가 뭐 입고 있는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고 저옷 어디서 샀는지 궁금하고 이러면 가서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 말을 걸잖아요.
그래야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내가 이 사람의 뭐 블로그나 SNS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댓글만 조금 남긴다고 해서 말을 거는 효과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말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나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가장 좋은 채널이 이메일인 것 같아요. 업무를 할 때에도 이메일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업무 메일을 문자 메시지처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좀 성의 없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 메일을 주고받는 거면 상관없지만 업무여서 나도 좀 나를 소개해야 되고 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안내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경우에 저는 메일을 쓸 때 정말 공을 많이 들여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계에 애정을 쏟는 거죠. 저는 이쯤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온라인에서 관계 맺기가 그래서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면은 온라인에서 진정한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디지털 세상에서 나를 바라봐주는 관객을 만들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이런 관객들 덕에 먹고 살 수까지 있다. 저는 이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좋은 이 기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 변하고 있는 것만 같은 이 인터넷 기술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느낄 때가요. 강수팟을 녹음할 때예요. 맞아요. 저희가 처음 태어난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겼을 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할 것이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줬을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술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걸 강수팟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러니까 전국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 송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에게는 정말 좋은 환경인 거죠. 저는 강수팟에서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주제를 선정할 때나 그럴 때 항상 유념하려고 하는 게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강단이 진솔한 글을 블로그에 발행했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심을 담아 할 수 있는 말만 강수팟에서 해야 강수팟을 듣는 분들과 저희가 진짜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유통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길은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플랫폼을 타고 유통을 하는 거고 저희 같이 뭐 작은배닷컴이나 강민석닷컴이나 은비코닷컴이나 이런 개인 도메인으로 또 창작물을 유통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저는 처음 제 도메인을 만들고 거기에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인스타그램에 이 글을 복사 붙여놓기 하지 않아도 과연 읽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걱정을 계속 했거든요. 읽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며 근데 오히려 대형 플랫폼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플랫폼이 요구하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만 써, 이런 것만 찍어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먹히는 걸 만들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우리만의 색깔을 담은 컨텐츠를 계속 발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컨텐츠를 발행을 할 때 신경 쓰는 건 아까 강수팟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인데 저희 두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두 사람이 잘 쓸 수 있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뭐 네이버 검색 상단에 올라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클릭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광고를 붙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강단과 소신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배에 강단과 소신을 빼면 뭐가 있지? 없습니다. 네. 싶을 정도의 그런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희 두 사람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디지털 세상에서 친구들이 생기고 이 친구들이 작은 배 후원자가 되고 작은 배가 하는 모임에 참여를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결국에 우리는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 고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뭐 강수팟을 통해서 이 청취자분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거 아니면 뭐 온라인 모임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막 이런 거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불가능한 것 같고요.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과정을 통해 친구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온라인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창작자가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이런 건데요. 온라인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대상이 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뭐 메가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면 내 구독자가 누구인지 일일이 알 수 없겠죠. 근데 저희처럼 작은 창작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온라인 세상에서 진한 관계를 맺어간다면 내가 만드는 컨텐츠가 과연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를 그냥 어렴풋하게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위해 컨텐츠를 만들고 있구나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이런 온라인 모임 열어보고 싶은데 과연 사람들이 신청을 해줄까? 막 이런 혼자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어떤 식으로 이 생각이 이어지냐면 창작하는 아침 동료분들한테 물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창작하는 아침 동료 중에 이분이라면 이거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이 신청하길 바란다는 게 아니라 저의 그 컨텐츠 혹은 모임이 향하는 대상의 그 상을 정말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내가 만드는 컨텐츠의 쓰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만큼 소규모 창작자가 온라인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디지털 세상에서 주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해놓고 너무 관계 맺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결국에 이런 거죠. 관계를 잘 맺어야 온라인 생태계에서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이어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저희 작은배.com 웹사이트에 언제부터 우리가 글을 썼는지 한번 봤어요. 2021년 5월 8일에 첫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 3년 반 정도 전인 거죠. 근데 그때는 저희가 작은배.com이 아니었고 치즈레이즈닷컴이었죠. 식당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그 준비하는 마음과 어떤 식당을 하고 싶은지 막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때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야말로 정말 이거 누가 보지? 우리 엄마 아빠 말고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지? 실제로 부모님들이 많이 보셨죠.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또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제주도로 내려와서 식당을 열고 1년 반 식당을 운영한 다음에 이제 식당 문을 닫았잖아요. 그때 닫는 날, 그러니까 마지막 영업일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그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치즈레이즈닷컴 블로그를 구독하고 항상 새로운 글을 메일로 받아보고 있었는데 치즈레이지에 한 번도 못 와봤다. 그런데 마지막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당일치기로 왔다.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생각했던 게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도메인을 가지고 치즈레이즈닷컴을 시작한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했던 거죠. 이걸 누가 보나. 근데 정말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원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넓고 넓은 온라인 세상에서는 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분명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그때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 디지털 세상의 좋은 점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송출할 수 있는 나만의 채널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소신님은 본인의 채널이 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채널이 이제 강소팟. 강소팟이고요. 대형 채널이죠. 네, 대형 채널이죠. 저의 다른 채널들에 비하면. 그리고 유튜브, 저희가 강단과 소신 유튜브 채널에서 가끔 영상을 만들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작은 배 소신으로서가 아니라 고은비, 그러니까 고은비라는 한 사람으로서 운영하는 은비코닷컴에 또 애정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해요. 항상 그 강단이 그 강민석닷컴을 애지중지 운영을 하는 걸 보면서 늘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은비코닷컴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제대로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나만의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게 내 이야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 내가 디테일을 하나하나 신경 써서 누가 뭐라 해도 내 스타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에게 있다는 안정감,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좀 반진심인데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에게 강민석닷컴 URL을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저에게 숙제로 남겨주셨죠. 왜냐면은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게 결국엔 강민석닷컴인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을 쏟아서 막 디자인을 고민하고 내 창작품을 한 곳에다 모아놓은 곳이 뭐 아예 없죠. 맞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플랫폼에 들어가면은 그 데이터가 내 소유가 아니라 그 회사의 소유가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 회사가 사라지면 내 창작물도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20년, 30년 이렇게 똑같은 디지털 생태계가 이 큰 플랫폼 위주로 돌아갈지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니까. 그쵸, 그쵸. 나만의 도메인으로 나만의 온라인 공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강단의 철학은 또 강단을 인터뷰했던 에피소드를 들으면 또 자세히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또 그 대화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현실에서 나를 잘 보여주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갖추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너무 많이 들죠. 네, 뭐 돈만 문제일까요? 뭐 건물주와의 갈등,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불안정성, 뭐 다양한 것들이 허들이 될 텐데 눈물 나려고 그래. 유경험자로서 그런데 온라인 공간에서는 나만의 채널, 나만의 공간 그걸 통해서 나를 마음껏 표현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점을 저는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소개하는 방법이 뭐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살고 있는 뭐 아파트 브랜드명 이런 게 아니라 난 온라인에서 이런 공간을 가꾸고 있고 여기서 내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서로를 좀 소개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에서 나의 입지가 단단할수록 정말 오프라인에서의 내 입지, 뭐 권위, 명예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평등한 거죠. 온라인 세상에서는.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순 없지만 내 이름이 담긴 도메인은 누구나 살 수 있다. 근데 강단은 그 강민석닷컴 말고도 도메인 많으시잖아요. 강민스.uk를 들어가면 또 제 블로그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철자만 보면 강민석인데 마지막에 UK가 그 닷컴처럼. 네. 그거는 제가 실수로 샀습니다.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실수로 사버렸어요, 진짜. 이런 도메인들이 저렴한 것들은 1년에 2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엄청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메인뿐만 아니라 서버 호스팅 비용도 있잖아요. 네. 근데 개인 블로그 같은 경우는 여러 서비스의 무료 플랜만 사용을 해도 호스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만 내가 어떻게 웹사이트 혹은 블로그를 만들어서 호스팅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면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도메인 가격은 1년에 2만 원밖에 안 한다.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배움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배울 게 너무나도 많은 공간이에요. 오프라인에 뭐 과외를 받던 학원을 가든 학교를 들어가든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사실 저는 내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같은 수준의 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른 건 저희가 유튜브로 공부를 해서 식당을 창업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 둘 다 식당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요. 음식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요. 심지어 저희는 비건 식당을 했었잖아요. 뭐 비건 소스나 비건 치즈를 만드는 법 그런 거를 어디 가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걸 유튜브로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식당의 주방의 동선을 짜는 법, 뭐 세금 신고를 하는 법
기장을 작성하는 법, 그런 거 다 유튜브에 계시는 선배 창업자분들 그리고 그 세무사 유튜버분들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웹사이트 개발도 독학해서 배웠고, 그리고 식당에서 제가 제빵 담당이었기 때문에 네. 빵 굽는 방법도 혼자 공부했거든요. 물론 유명한 책들 사서 그거 보고 공부한 것도 있는데,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정보와 팁을 공짜로 공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떠오르는 분은 브래드 코드라는 그 사월도우 제빵을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본업은 개발자예요. 프로그래밍을 하시는데 사월도우 프레임워크라고 책도 내시고,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빵을 구울 수 있는지에 대한 팁도 엄청 자세하게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사워도우 빵에 대한 정말 순수한 집착으로 얻은 지식을 무료로 나누고 있는데, 그걸 나는 앉아서 그냥 영상 한 30분짜리 하나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세상에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만약에 제가 옛날에 태어나서 빵을 배우고 싶다 이러면 장인 밑에 들어가서 몇 년간 도제식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들여서 학교에 입학해서 배워야 하는 정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집구석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작년 말에 온라인 글빵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글빵이 6주 동안 매주 과제를 받아서 글을 쓰고 그 줌으로 만나서 서로 합평을 나누는 방식이었는데요. 6주 동안 저는 그 글빵 동료들의 얼굴을 직접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작하는 아침과 비슷한 거예요. 글빵원이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글이라는 공통의 관심사, 너무 글을 잘 쓰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전국에서 매주 모일 수 있었던 건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온라인 모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내가 제주에 산다고 해서 제주 안에 있는 뭔가 모임에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열려 있다. 시차만 맞는다면 뭐 런던에서 하든 남아공에서 하든, 맞아요. 네, 어디서든 저는 참여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온라인 글빵 참여의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완벽하게 글쓰기에 대한 열정이 불탈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편집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서 인디자인이랑 레이아웃에 대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또 온라인 수업에 등록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게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도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윈윈이에요. 저는 그 온라인에서 배운다고 해서 또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오프라인에서 배우는 거랑 터득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뭐 30분짜리 제빵 영상을 본다고 해서 30분 만에 마스터 베이커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글루텐 형성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영상에서 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나도 반죽을 한 수백 번 만져보니까 이 감각이 이 사람이 말한 그거구나, 뭐 이렇게 터득하는 것처럼 글쓰기도 온라인 글빵에 한번 참여한다고 오프라인 글빵에 참여한 것보다 더 빠르게 막 실력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그만큼 어차피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은 똑같은데 어찌됐든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돈까지 아낄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요즘에 많이 벌어지는 워크숍이나 모임들을 살펴보다 보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서울 중심인지 알게 돼요. 정말 많은 좋은 이벤트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으로 여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너무 듣고 싶다 이랬는데 직접 가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정말 전부가 아니다. 더 많은 대안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걸 저도 조금씩 경험해 나가고 있고 많은 분들도 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지방에 사니까 이런 걸로 뭐 모임을 열어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모일까? 이거에 돈을 낼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든다면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한번 바꿔볼까?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구현해볼까? 라는 고민도 같이 해보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는 걸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비록 뭐 1년 정도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런 모임을 열려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디어를 온라인에서 구현해보고 싶은데 좀 막연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저희한테 메일을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는 이런 생태계가 정말 더 넓고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희랑 같이 할 수도 있죠. 아, 너무 좋네요. 또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챗 GPT를 빼먹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AI 시대에 배움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미국에서 한 8년 살았고 아직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영어 책을 읽을 때 새로운 표현을 볼 때가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무슨 뜻이지 싶은? 그 단어 같은 경우는 사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표현 같은 경우는 사전에 넣으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이게 이 맥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막 알아봐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GPT한테 물어보면은 이 책에서 이 맥락에서 이렇게 쓰인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까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책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미 이 책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궁금한 게 생기면 저희 어렸을 때는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요즘 사람들은 궁금한 거 생기면 유튜브에 물어본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나는 지식인에 물어볼래.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좀 느린, 변화에 느린 사람이라서. 내공백. 내공 냠냠. 근데 저는 이제야 궁금한 게 생기면 유튜브에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궁금한 게 생기면 챗GPT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주시에 있는 카페 추천해줘 하면은 제주시가 아니라 완전 다른 곳에 카페를 추천해준다든지 가상의 카페를 만들어버린다든지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못 쓰겠다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뭐 모임이나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강단님을 좀 괴롭게 하기도 해요. 왜냐면 강단은 혼자 생각을 좀 많이 정리하고 결론을 저에게 알려주는 타입인데 저는 결론을 내기 위해 대화가 필요한 성격이다 보니 이렇게 막 시도 때도 없이 질문을 한다거나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건 어떨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묻곤 해서 저도 좀 가끔 미안했어요. 그럴 때. 얼마 전에 제가 또 막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강단을 괴롭힐까 막 이러다가 아니야 하고 챗GPT를 켰어요. 그리고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나 요즘에 이런 모임 준비하고 있는데 모임 이름 이거 어때? 어떻게 생각해?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또 챗GPT는 막 나쁜 말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실제로도 정말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획을 들었을 때 안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보다 좋은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그 부분을 날카롭게 만드는 방식이 제가 좀 선호하는 방향이에요. 챗GPT가 제가 찾던 파트너더라고요. 챗GPT가 그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요 하면서 막 그 점들을 정리해줬어요. 그러니까 뭔가 명쾌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애매한 거 고민되는 거 이런 게 생기면 챗GPT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AI 툴에 너무 기대면은 예를 들어 내가 블로거인데 글을 안 쓰는 블로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너무 네이버에 많죠. 검색해보면 이거 챗GPT 스타일인데? 근데 그걸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렇죠. 재생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로봇이 되는 거예요. 나는 챗 GPT의 뭔가 인간 버전. 그렇죠. 챗 GPT가 만들어낸 콘텐츠를 퍼나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쓰고 AI 모델과 협업을 하는 느낌이면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주도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약간만 더 기대면 이 글이 내 글이 아니라 GPT 글이 돼버리는 거죠. 퍼가요. GPT의 새로 생긴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 프로젝트에 맞는 프롬프트를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글을 읽고 문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려달라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톤이나 나의 단어 선택이나 문장 구조나 이런 거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글이 지금 강단이 쓴 글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니까. 강단이 쓴 글을 문법적으로 검토하되 그 강단의 스타일은 가만히 놔둬라. 네네. 이 프로젝트 폴더의 이름을 에디터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강단 전담 편집자가 생긴 거네. 그렇죠.
좋네요. 근데 뭐 프로페셔널 에디터 분들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겠지만 제가 인간을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근데 이 친구는 고용할 수 있다. AI는 내가 고용할 수 있다. 네네. 근데 이 친구가 주는 피드백이 안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 좋은 피드백도 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AI와의 관계에서도 주인이 되려면 AI의 컨텐츠를 내가 어딘가로 퍼나르고 재생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AI를 고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저랑 소신 둘 다 이 온라인 창작자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 아, 맞아요. 오늘 이야기한 얘기들을 보니까 온라인 세상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뭐 온라인 세상에서 어떻게 컨텐츠로 돈을 벌 것인가? 온라인 세상에서 나만의 채널을 만드세요. 그리고 AI를 고용해서 열심히 창작하세요. 더라고요. 아, 물론 온라인 세상을 잘 누리는 이 디지털 세상의 이점을 잘 발견하는 방법은 훨씬 더 많겠지만 아무래도 저랑 강단이 창작자로서 이 디지털 세상을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중심적으로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온라인에서 만나는 창작자분들을 엄청 응원하거든요. 저희 작은배 이메일이나 아니면 댓글로 링크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찾아가서 읽어보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hey@작은배.com이거든요. 저희 정말 빈말 아니고요. 저희한테 자신의 창작물을 자랑해주시면 저희는 신이 납니다. 네. 그런 분들 I see you, you see me 이것만 해도 정말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나아갑시다. 손에 손 잡고. 강소팟은 48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에피소드 처음 시작할 때 또 짤막한 광고가 하나 나갔는데요. 제가 공들여 준비한 독백 연기 워크숍 나 이야기 무대에 대한 소식입니다. 나 이야기 무대에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가 없습니다. 그냥 강단이 혼자 부르는 노래인데요. 뭐 한번 불러주시죠. 나 이야기 무대 표절입니다. 이 나 이야기 무대 워크숍은요. 오늘도 길게 이야기했던 창작하는 아침을 통해 만난 서해님이라는 연극인과 함께 진행하는 9주에 걸친 긴 프로젝트예요. 이름 그대로 나의 경험과 감정에서 이야깃거리를 발견하고 그 이야깃거리를 15분 정도 분량의 독백극으로 직접 써봅니다. 그리고 쓰는데 그치지 않고 그 독백 대본을 실제로 연습해서 작은 공연까지 올리는 게 이 긴 대장정의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듣기만 해도 좀 두근두근 되지 않나요? 듣기만 해도 이미 한 번 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옛날부터 뭔가 연기를 배우고 함께 연습해 볼 수 있는 워크숍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자기 표현, 창작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존재하는 대본을 숙지해서 연기만 해보는 게 아니라 나의 무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써보는 것부터 시작할 순 없을까? 하는 막연한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해님을 이 창침을 통해 만나게 된 거예요. 인연. 네, 인연이죠, 이것도. 근데 서해님을 뵙고 대화를 나누자마자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제주에 살고 있다니? 또 I see you, you see me 이러면서 이제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꼬셔야겠다. 이 워크숍을 같이 열자고 설득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서해님께서 너무 흔쾌히 재밌는 아이디어다. 같이 하고 싶다라고 손을 잡아주셔서 합심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지금 모집을 시작했는데 사실 정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총 6명이라서 빨리 마감이 되기를 저 혼자 바라고 있습니다.
연기라는 게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TV에 나온다면? 내가 저 무대에 선다면? 내가 배우라면? 근데 좀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생 때 학교에 그런 드라마 클럽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연습하는 거를 지나가면서 보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무대에 서는 걸 보면서 나는 절대 못해 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을 돌아봤을 때 재밌었던 추억은 다 무대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합심해서 무대를 꾸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막 의상을 준비하고 친구들이랑 역할을 나누고, 또 중학교 때는 매년 여름 방학식마다 합창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부직포를 바느질해서 무대 의상을 만들어서 노래를 막 부르기도 하고 막 언더더시 이런 거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진한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막 연기가 꼭 아니어도 무대에 서서 나를 표현할 때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긴장감이 있다고 늘 생각을 했고, 그 내가 준비한 어떤 뭐 웃음 포인트라거나 감동 포인트에 사람들이 진짜 움직일 때 그때만 또 느낄 수 있는 희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이 워크숍은 정말 제가 참여하고 싶어서 기획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진심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좋아요. 재밌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비가 있는데 작은 배 후원자의 경우 20%를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워크숍에 또 특별한 할인 혜택이 있는데 청소년 대상으로도 똑같이 20% 할인을 해드려요. 자기 표현의 기회가 어린 나이에 있으면 더 좋겠다. 맞아요. 어린 나이에 청소년들이 나를 드러내고 거기에 공감받는 경험을 더 많이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 대상 할인 혜택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자기 표현하는 게 제 눈물 버튼이에요. 네, 맞아요. 강단은 청소년이 어디 가서 자기 얘기하는 거 보자마자 울어요. 평소에 정말 안 우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소파 42화 집에서 밥 해먹기 노하우 대방출 편에 지키미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이번 편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장금이 때도 그렇고 소신님 성대모사 너무 귀여우셔요. 하트. 제가 그 42화에서 강단이 추천해준 그 뚝딱이 형 1분 레시피 채널에 그 뚝딱이 형을 뚝딱이 형은 아니고 뚝딱이 형과 출연하는 그 잼민이 역할로 나오시는 네네. 분. 네. 실제로 그냥 그 캐릭터 이름이 잼민이여서 제가 근데 잼민이라고 한 거고요. 그분은 네. AI십니다. AI. 네. 생각해보니까 뚝딱이 형도 AI를 고용하셨네요. 네. 네, 뚝딱이 형. 뚝딱이 형. 아무튼 지키미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띵님이 43화 디지털 세상에서 주인으로 사는 법 상편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디지몬 세상 크크크크크 앱으로 앱이랑 싸우기 크크크크크 오늘 잠잘 때까지 계속 생각나서 실실 웃을 것 같아요. 너무나 제 취향 개그. 저도 근데 오늘 내용이 부정적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아무래도 강단님이 유튜브만을 위해 5개나 되는 앱을 쓰고 계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의 현재 목표가 스마트폰을 멀리하기라 할지라도 제 최종 목표는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쓰기거든요. 지금은 너무나도 휘둘리고 있지만 작은 노력들이 쌓여 조절할 수 있길. 정말 맞아요. 디지털 세상을 거부하거나 혹은 그 안에 완벽히 흡수되거나 이 둘 중에 뭔가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진짜 공감했고 나띵님이 많은 또 크크크크를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 요즘 목표 중에 하나가 강수팟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녹음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강소팟이 일기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는데 네. 먼 훗날에는 코미디 카테고리로 포부를 네네, 한번 코미디 또. 쪽에서 한번 활약해보자. 좋습니다. 네. 네. 사람들이 이제 리뷰 남길 수 있죠. 이거 안 웃긴데 왜 코미디죠? 이렇게. 일기치곤 코미디다 이 정도.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코미디 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세상에서 주인으로 사는 법에 대한 균형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